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조민재, 올해 38살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내 서유리와 결혼한 지는 5년째가 되었습니다. 유리는 강남에서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사업이 잘 되어서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10,000명을 넘었어요.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헬스장에 다녀온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아침 준비를 하는데 유리가 화장실에서 샤워하느라 핸드폰을 침대 위에 두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메시지 일부가 떠 있더라고요. 어젯밤도 너무 좋았어. 다음엔 더 길게 만나요. 발신자는 지훈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뭔 소리인가 싶었죠. 유리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는 이미 문자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여보, 누구한테 문자 왔어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샵 직원이야. 오늘 스케줄 관련해서라며 대수롭지 않게 답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본 메시지는 분명히 업무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었어요. 그날부터 유리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변화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VIP 고객 예약이 늘어서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더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특히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미소 짓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누구한테서 온 거야? 라고 물으면 고객이야 또는 직원이야 라고만 답했죠. 예전에는 재미있는 메시지가 오면 저에게도 보여주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유리가 오늘 밤늦게 들어갈 거야. 중요한 고객이 예약을 잡았거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향수를 진하게 뿌리고 나가더라고요. 집에서 일할 때는 향수를 거의 안 뿌리는데 말이죠. 밤 11시쯤 되어서 유리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아직 일해? 물어봤더니 조금 더 걸릴 것 같아. 먼저 자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배경에서 클래식 음악이 들렸어요. 네일샵에서는 항상 팝송을 틀어놓는데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리의 차 조수석에서 남자용 향수 냄새가 났어요. 은은하지만 분명히 제가 쓰는 향수와는 다른 냄새였습니다. 차에서 이상한 냄새 안 나? 라고 물어봤더니 고객 중에 향수를 진하게 뿌리고 오는 분이 있어서 그런가 바라며 웃어넘겼어요. 직업상 의심스러운 상황을 파악하는데 익숙했지만 제 아내에게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징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어요. 뭔가 확실하게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대화를 나누고 웃고 있지만 이 모든 게 연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다른 남자가 제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확실한 건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증거 수집과 사실 확인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먼저 유리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가게 관리를 제가 하고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죠. 카드 내역을 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최근 2달 동안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결제가 늘어났는데 금액이 혼자 먹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호텔 라운지에서의 결제 내역도 여러 번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강남 모 백화점에서 남성용 향수를 산 기록이었습니다. 제 생일도 아닌데 왜 남성용 향수를 샀을까요? 설마 다른 남자한테 선물로 준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다음으로는 유리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차량에 설치된 내비게이션 기록을 확인해 보니 네일샵이 아닌 다른 장소를 자주 방문한 흔적이 있었어요. 특히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 근처에 자주 간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성형외과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습니다. 드림 성형외과라는 곳이었는데 원장 이름이 안지훈이었어요. 그제야 핸드폰에서 봤던 지훈이라는 이름과 연결되었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그 지훈인가 싶었죠. 안지훈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봤어요. 40살 기혼, 아내와 초등학생 아들이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에서 본 사진을 보니 꽤 잘생긴 남자더라고요. 왜 유리가 이 남자한테 끌렸는지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며칠 더 지켜본 결과 유리가 늦게 들어간다고 하는 날에는 항상 그 성형외과 근처에 차를 세운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유리가 안지훈과 만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바로 따져 물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유리가 부인하거나 더 교묘하게 숨길 수도 있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은 다음에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안지훈의 아내에게 연락해 보는 거였습니다. 혹시 그분도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안지훈의 아내 이름을 찾아봤더니 최정윤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정윤 씨의 소셜미디어를 찾아봤습니다. 예전에 모델 활동을 했던 분 같더라고요. 지금은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최근 게시물들을 보니 뭔가 우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분위기였어요. 용기를 내서 정윤 씨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민재라고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요. 조심스럽게 연락을 드렸어요. 몇 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네요. 내일 오후에 시간 있어요. 생각보다 빨리 응답이 와서 놀랐어요. 혹시 정윤 씨도 뭔가 눈치채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카페에서 정윤 씨를 만났어요. 실제로 보니 정말 미인이더라고요. 하지만 표정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 아내가 안지훈 원장님과 만나고 있는 것 같아서 연락드린 거예요 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정윤 씨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놀라는 기색도 없이 역시 그렇군요. 저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라고 담담하게 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복수하고 싶어요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정윤 씨와의 첫 만남에서 우리는 서로의 상황을 자세히 공유했습니다. 정윤 씨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병원 직원들의 시선이 이상했거든요. 그리고 집에 오는 시간도 불규칙해졌고요라며 자신도 나름의 조사를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민재 씨, 우리가 힘을 합쳐서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요. 그래야 법적으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거든요. 정윤 씨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한 번에 끝내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체계적인 증거 수집에 들어갔어요. 저는 유리의 동선을 추적하고 정윤 씨는 안지훈의 병원 내부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정윤 씨가 병원 직원들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다 보니 내부 사정을 파악하기가 수월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정윤 씨로부터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민재 씨, 우리 남편이 병원에서 특정 시간대에 진료실 문을 잠그고 있다는 증언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네일샵 사장이라는 여자가 자주 온다고 하네요. 저도 유리 쪽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유리가 사용하는 두 번째 핸드폰을 발견한 거예요.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었는데 안지훈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호텔에서 만날까? 당신 생각에 잠이 안 와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둘이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찍은 셀카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심지어는 키스하는 사진까지 있었어요.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윤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이제 행동에 나설 때가 된 것 같네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구체적인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이혼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민재 씨, 제가 알아본 바로는 둘이 매주 목요일 저녁에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고 있어요. 이번 주 목요일에 현장을 잡는 게 어떨까요? 정윤 씨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유리에게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히려 더 다정하게 굴면서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들지?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유리는 괜찮아.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바쁘긴 하지만 좋아라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유리는 예상한 대로 오늘 중요한 고객이 있어서 늦을 거야 라고 말하고 나갔어요. 저는 정윤 씨와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준비됐어요? 라고 물으니 정윤 씨가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유리와 안지훈이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달콤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접근했습니다. 안녕, 유리야. 그리고 안지훈 원장님도. 제가 갑자기 나타나자 둘 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유리는 민재야, 왜 여기에? 라며 당황해했고 안지훈은 아예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윤 씨도 나타나서 여보, 진료는 끝났나 봐요? 라고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그 순간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준비해온 증거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사람들 구경 좀 하고 가세요. 이런 커플이 어디 있나?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일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극적이었습니다. 제가 증거 사진들을 테이블에 펼쳐놓자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유리는 민재야, 여기서 이러지 말라며 제 팔을 잡았지만 저는 뿌리치고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 아내와 유부남 의사가 불륜 중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하고 있다니까요. 제 목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휴대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안지훈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서 조용히 하시죠.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라고 속삭였지만 정윤 씨가 그래요. 사람들이 봐야죠. 불륜하는 인간들을 모두가 알아야 해요라며 더욱 크게 말했어요. 유리는 울면서 민재야, 미안해.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빌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레스토랑 매니저가 와서 손님들, 다른 고객분들께 피해가 되니까 나가주시겠어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네, 곧 나갈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이라고 답했습니다. 안지훈 원장님, 환자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떨까요? 그리고 유리야, 내 고객들이 내가 유부남과 바람 피우는 여자라는 걸 알면 어떨까요? 이 말을 남기고 정윤 씨와 함께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밖에 나와서 정윤 씨가 정말 시원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게 한 번에 풀리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그보다는 속이 후련한 기분이 더 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유리를 기다렸어요. 1시간쯤 후에 유리가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민재야,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용서해 줄 수 있어? 라며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유리야, 용서는 없어. 이혼해. 간단 명료하게 말했어요. 유리는 안 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지훈이랑은 정말 끝내기라며 매달렸지만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후폭풍이 시작되었어요. 레스토랑에서 찍힌 동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유리의 네일샵 고객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사장이 불륜했다더라. 유부남과 바람피운 여자한테 네일 받기 싫다 같은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유리의 인스타그램에도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10,000명이 넘던 팔로워가 하루 만에 절반으로 줄었어요. 네일샵 예약 취소도 연달아 들어왔고 광고 협찬 제안들도 모두 철회되었습니다. 안지훈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병원에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예약 취소가 이어졌습니다. 정윤 씨로부터 병원 직원들이 사직서를 내고 있대요.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다면서요 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변호사 사무소에 갔습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어요. 변호사는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승소는 확실합니다. 위자료도 상당할 것 같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유리는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어요. 당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는 끝까지 치러야 해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안에서 유리에 대한 사랑은 이미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어요. 정윤 씨와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민재 씨 덕분에 제대로 복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였다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예요 라며 고마워했어요. 저도 정윤 씨가 없었다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유리와 안지훈의 삶은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리의 네일샵부터 타격을 받았어요. 단골 고객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으면서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불륜한 사람한테 시술받기 싫다는 여론이 형성된 거죠. 특히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의 반응이 가혹했어요. 실망했어요. 언팔합니다. 어떻게 남의 남편과 그럴 수 있어요? 같은 댓글이 달리면서 유리는 결국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받던 광고 제안들도 모두 끊어졌고요. 더 심각한 건 유리의 가족들 반응이었어요. 장모님이 집에 찾아와서 이 바람둥이년아, 우리 사위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며 유리를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처남도 누나 때문에 우리 가족 망신이야 라며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안지훈 쪽 상황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성형외과라는 특성상 이미지가 중요한데 원장의 불륜 스캔들은 치명적이었어요. VIP 환자들이 대거 이탈했고 새로운 예약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윤 씨가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병원 직원 절반이 사직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재 씨, 우리 남편이 병원 문 닫아야 할 수도 있대요. 임대료도 못 내고 있다네요. 정윤 씨가 말할 때 기쁘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바로 불륜의 대가라고 생각했거든요. 법정에서의 첫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유리와 안지훈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랑했던 여자가 저 자리에 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이 법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문자 메시지, 사진들까지 모든 게 낱낱이 드러났어요. 유리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만 있었고 안지훈은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도 이 정도 증거면 불륜 사실은 명확하다며 중간 판단을 내렸어요. 이제 남은 건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최소 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유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민재야,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우리 정말 끝인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끝났어. 당신이 끝낸 거야 라고 차갑게 말하고 지나쳤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유리는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문자, 전화, 심지어는 집 앞에서 기다리기까지 했어요. 민재야,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지훈이랑은 진짜 끝났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라며 매달렸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지훈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의사협회에서도 조사가 들어갔고 병원 임대계약 해지 통보까지 받았다고 정윤 씨가 전해줬습니다. 이제 해외로 도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유리의 네일샵도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고객이 없어서 운영이 불가능해진 거죠. 그동안 투자했던 돈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어요. 유리는 내가 쌓아온 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어라며 절망했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두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위자료 액수를 확정하는 자리였습니다. 판사는 불륜의 정도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유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민재야, 이제 정말 끝인 거지? 저는 응, 끝이야. 영원이라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 순간 유리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으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뭔가 허무한 감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유리가 잘못한 거니까요. 정윤 씨와 만나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민재 씨, 우리 해냈네요. 정말 깔끔하게 복수했어요. 정윤 씨도 안지훈으로부터 상당한 위자료를 받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며 웃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상처는 컸지만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유리와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앞으로는 저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된 후 본격적인 재산 정리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리는 위자료 6천만 원뿐만 아니라 결혼 후 구입한 부동산에서도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했어요. 불륜을 저지른 쪽이다 보니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가장 큰 타격은 유리가 그동안 운영하던 네일샵 사업이 완전히 망하면서 투자금을 모두 잃은 것이었습니다. 민재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라며 계속 빌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안지훈의 상황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성형외과는 결국 폐업했고 의사 면허도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정윤 씨가 병원 내부 직원들의 증언을 확보해서 의료진으로서의 윤리 위반까지 문제 삼았거든요. 진료실에서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증언이 결정타였죠. 더 놀라운 건 안지훈의 다른 불륜들까지 드러난 것이었어요. 유리만이 아니라 몇 명의 여성 환자들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민재 씨, 우리가 건드린 건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라고 정윤 씨가 말할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유리는 결국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6살의 이혼녀가 되어서 친정으로 돌아간 거죠. 그동안 인스타그램으로 화려한 삶을 과시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겁니다. 특히 유리의 친구들 반응이 냉정했어요. 그동안 함께 어울리던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어요. 불륜한 사람과는 어울릴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완전히 격리되었고요. 안지훈은 아예 한국을 떠났습니다. 정윤 씨 말로는 동남아시아 어디론가 갔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면허도 정지되고 사업도 망했으니 한국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겠죠라며 정윤 씨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물론 속이 시원한 부분도 있었지만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몰락하는 모습을 보니 완전히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정에서 마지막 절차를 마치는 날 유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재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정말 우리 사이에 사랑은 없었던 거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있었어. 하지만 당신이 그걸 배신했잖아라고 답했어요. 유리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모든 걸 잃어도 상관없어. 하지만 너까지 잃는 건 정말 견딜 수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끝난 일이야. 서로 다른 길을 가자라며 등을 돌렸어요. 정윤 씨와는 모든 절차가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민재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였다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예요 라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정윤 씨도 아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니 정말 조용했어요. 그동안 유리와 함께 살던 공간이 이제는 온전히 제 것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평온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의심하고 감시할 필요가 없다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깨달았거든요. 몇 달 후 우연히 유리의 소식을 들었어요. 작은 동네에서 일반 직장에 다니며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유리는 완전히 제 인생에서 사라졌고 안지훈도 해외에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어요. 정윤 씨는 가끔 안부 인사 정도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된 상황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직장을 옮겼습니다. 대기업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대학 동기와 함께 작은 보험 컨설팅 회사를 차렸어요. 민재야, 내가 손해사정 경험도 많고 사람들이 신뢰하니까 잘 될 거야 라며 동기가 적극적으로 권했거든요. 새로운 사업은 예상보다 훨씬 잘 풀렸습니다. 대기업에서는 못 느꼈던 보람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억울하게 보험금을 못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많아지면서 제 일에 대한 자부심도 커졌습니다. 조민재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덕분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런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회사 규모는 작지만 직원들과의 관계가 정말 좋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였어요. 유리와의 결혼 생활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진짜 신뢰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특히 심리학이나 인간관계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쉽게 믿지는 않게 되었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유리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어요. 여전히 친정에서 지내면서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의 화려함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것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정윤 씨와도 가끔 만나서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민재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정윤 씨 말이 맞았어요. 저도 제가 많이 변했다는 걸 느꼈거든요. 더 성숙해지고 더 현실적이 되었달까요? 정윤 씨도 새로운 시작 준비하고 계시죠? 제가 물으니, 네, 아이와 함께 조용히 살면서 새로운 일을 찾고 있어요. 이제는 남편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어요. 라고 답하더라고요.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유리가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 결과로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비록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거짓된 관계에서 벗어나서 진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회사 일도 점점 더 재미있어졌어요. 특히 부정한 보험 청구를 막는 일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겪었던 배신의 경험이 이런 일을 할 때 오히려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람의 거짓말을 쉽게 간파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동기가 민재야, 요즘 내가 정말 달라졌어. 예전보다 훨씬 예리해지고 현실적이 된 것 같아라고 말했을 때 저도 그걸 느꼈어요. 순진함을 잃은 건지 아니면 지혜를 얻은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달라진 건 맞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혼자 와인을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좋아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도 의심하지도 않아도 되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제 보험 컨설팅 회사는 업계에서 꽤 알려진 곳이 되었어요.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사라는 평판이 자리 잡혔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게 가장 뿌듯했어요. 대표님, 이번 달 실적이 목표치를 20% 넘었어요. 직원이 기쁘게 보고할 때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혼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개인적으로도 안정적인 일상을 찾았습니다. 새벽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독서나 영화 감상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패턴이 자리 잡혔어요. 단조로울 수 있지만 저에게는 이런 평온함이 필요했습니다. 가끔 새로운 만남의 기회도 있었어요. 지인들이 소개팅을 권하기도 했고 회사 일로 만난 분들 중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민재 씨, 언제까지 혼자 살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텐데요. 정윤 씨가 가끔 이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저는 아직은 혼자가 편해요라고 답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유리를 마주쳤어요. 지하철역에서였는데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소박한 옷차림에 화장도 연하게 한 모습이었어요. 유리도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재야 하고 부르더니 망설이다가 다가왔어요. 잘 지내고 있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라고 짧게 답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유리는 나도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많이 반성하고 있고라고 말했지만 저는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잘 지내라고 인사하고 지나가려는데 유리가 민재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말 미안했어. 내가 바보였어라고 말했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이미 지난 일이야라고 답하며 걸어갔습니다. 그 만남 이후로도 제 일상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유리를 봤다고 해서 옛 감정이 되살아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로 완전히 끝난 관계라는 걸 확인한 것뿐이었어요. 최근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요. 제가 겪었던 배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3년 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유리의 외도를 발견하고 절망했던 그때의 저 말이죠.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게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커피를 한 잔 타서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는다. 더 이상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신뢰하지도 않고 쉽게 배신당하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직접 쌓아 올린 이 평온함은 누구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되었어요. 유리와 안지우는 그들이 선택한 대가를 치렀고 저는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고 이제는 앞만 보고 살아갈 일만 남았어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